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둔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요구한 강제징용 관련 제3국 중재위 구성회에 대한 답변 시한은 오는 18일이 한일 갈등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자 여당은 반발했습니다. 여야 대치 속에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면서 추경안 처리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에 급상승했던 제조업 체감 경기가 한 분기 만에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수출 감소가 7개월째 이어지면서 경제와 산업 전반의 성장 동력이 약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같은 학교 출신끼리 뭉치거나 향후회를 조직해 다른 지역 출신을 배제해도 괴롭힘에 해당되는데 이 밖에 어떤 유형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따져봅니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급속히 퍼지고 있지만 무면허 운전이 성행하는가 하면 음주운전도 다반사해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 2주가 지났는데 사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곧 2차 규제를 단행할 그런 전망도 있고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외교적 해결 국면으로 돌아설 거란 낙관론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면서도 일단은 공세적 방어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당장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이 계속 이렇게 가면 일본 경제가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도 이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룰 텐데 먼저 백대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출 제한 조치가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논리로 일본에 세 번째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는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둡니다. 특히 대북 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한 것은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이번 조치로 일본 경제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현지 언론의 비판을 감안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이번 조치를 지지하는 여론이 2배 이상 높아 아베 내각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일 간 강제징용 교섭과 같이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한데 WTO 제소나 전략물자 검증 같은 문제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행보를 하고 있는 거죠. 정부는 미국의 중재를 성사시키지 못했고 WTO를 통한 문제 해결은 오래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문 대통령은 숱한 고비와 도전을 이겨온 건 언제나 국민의 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자, 이번 사태가 확전이냐 아니면 진정이냐를 가늠할 가장 중요한 분수령은 오는 18일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일본이 1,100여 개 품목에 대한 2차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할 경우 두 나라 사이에 전면적인 경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감정도 갈수록 악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첫 분수령은 오는 18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온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제3국 중재위원회를 제안하며 못 박은 답변 시한입니다. 일본 정부가 답변에 불만을 품을 경우 이미 경고한 대로 무역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조치를 다음 달부터 실행할 수 있습니다. 1차 조치가 삼성전자와 반도체에 대한 조준 사격이라면 2차 조치는 1,100여 개 품목에 대한 폭격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건별 허가로 바뀌기 때문에 기업들의 상당한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사실 그 품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꼼꼼하게 지금 기업들과 함께 21일 참의원 선거도 변수입니다. 최근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42%에 그쳤지만 수출 규제에 대해선 응답자 56%가 타당하다고 답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아베 정권은 여론을 살펴가며 한국 대리기 강도를 조절해갈 전망입니다. 23일엔 WTO 일반 이사회가 열립니다. 한일 양국은 164개 회원국 앞에서 국제 여론의 지지를 받기 위한 정면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일본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한국에 대한 반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이나 일본의 전략을 고민을 해서 정부는 WTO 제소도 준비는 하되 시기는 전략적으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한일 무역 갈등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면 대통령과 어떤 형태의 만남이라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먼저 회담 형식과 의제를 확정해달라며 신중한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이번 주 중에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도에 김정우 기자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동안 대통령과의 1대1 회담을 고집했지만 일본 보복 조치 대응이 시급해 다른 당 대표와 함께 만날 수 있다고 물러섰습니다. 민주당은 환영했지만 사실상 대통령님과 5당 대표 회동을 수락하신 것으로 보이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정작 청와대의 반응이 신중합니다. 지금 환영한다 이런 얘기를 할 아직은 필요성이 없어서 저희들은 늘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청와대는 의제와 일정, 방식을 국회가 확정하면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에선 문 대통령의 12척의 배, 조국 수석의 죽창가, 김현종 차장의 국채보상운동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끌고 나선 건 선조 때문이었다며 문 대통령은 무능한 선조의 길을 걷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국가 지도자가 문제 해결 방법을 반일 감정 확대해서 찾으려 한다면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고,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면 보신처를 찾아 총선만 나가려는 참모들에게 날벼락을 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반짝 좋아지는가 싶던 제조업 체감 경기가 다시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 모두 비관적 전망이 확산하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 여파가 본격화할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벼랑 끝으로 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출이 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6월 수출액 확정치를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7%나 급감했습니다. 41개월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무역 수지는 4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수입이 10% 넘게 줄어든 데 따른 불황형 흑자에 불과합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그런 어떤 무역 분쟁, 우리 같은 제조업체는 아주 치명적이죠. 인건비 부담, 비용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고. 전망도 암울합니다. 전국 2,3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3분기 경기 전망 지수는 73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에 보였던 반짝 회복세도 잠시 1분기 만에 급락세로 돌아선 겁니다.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수출, 내수 기업 할 것 없이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상반기 실적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너무 설비가 낙후되고 금융 비용 이자 부담이 크니까 그런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손에 잡히는 대책을 먼저 내놔라는 거죠. 이번 조사는 지난달 중순 이루어졌습니다. 이달 초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까지 더해질 경우 기업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한일 갈등의 1차 표적이 되면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주 내내 일본에 머물렀습니다. 어떤 대책을 마련해 왔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부회장은 귀국 후 곧바로 회의를 소집했고 비상경영을 선언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처지이기도 해서 이 부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의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여행 가방을 직접 끌고 떠난 일본. 엿새 만에 돌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떤 성과를 손에 들고 왔는지에 온 시선이 쏠렸죠. 혹시 일본 그 소재 부품 회사들과도 좀 만남을 가지셨나요? 부회장님 입에만 기다리고 있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이 부회장 입에서 나온 말은 컨틴전시 플랜, 즉 비상계획 선포였습니다. 아베 총리 형의 장인을 찾아가는 등 일본 내 정관계 인맥을 총가동했지만 긴급 상황에 쓸 수 있는 반도체 소재 일부만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반도체를 넘어 스마트폰과 TV 등 가전 분야까지 비상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사태 확산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은 반도체 산업 불황으로 이미 고전을 겪어왔죠.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인 6조 5천억 원. 돌파구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개척에 나선 이 부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장에 초청하는 등 신규 사업에 강한 의욕을 보였습니다. 원대한 목표 설정에 박수를 보내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당부하신 대로 확실한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비메모리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레지스트와 불화수소를 수출 규제 대상에 올렸죠. 급소를 찔린 20조 원짜리 공장이 재기능을 할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도 이 부회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로 부사장 3명을 구속시킨 검찰의 칼끝은 정현호, 김태한 사장을 넘어 이 부회장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선고도 초읽기에 들어가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리는 것. 경영권을 쥔 재벌 총수가 경제에 그만큼 큰 영향을 끼친다는 뜻이기도 하죠. 삼성이 우리 국가의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적인 규모의 GDP의 근 12% 정도 오너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안팎의 거센 파고를 맞이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을 구하는 리더십을 발휘할지 아니면 같이 쓸려 내려갈지 몇 년 후 한가름 날 겁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여러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을 주제로 한 드라마를 보고 죽창가를 SNS에 올려서 구설에 오르더니 산업자원부가 작성한 공식 보도자료를 정부 발표보다 먼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또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복이 없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서주민 기자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페이스북에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가 올라온 건 어제 오후 5시 13분. 일본 수출 규제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겠다는 내용의 이 자료를 산업부가 배포한 건 그로부터 15분쯤 뒤인 5시 반경이었습니다. 공식 발표 전에 민정수석 개인 SNS에 중요 자료가 노출된 겁니다. 조 수석은 즉시 공개가 결정됐다는 보고를 받고 올린 것이라며 실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글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엉뚱하게도 사과는 산업부가 기자들에게 했습니다. 시차가 좀 안 맞았었던 그런 저희 불찰이 있었고 해서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은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직권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며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본인을 청와대의 국정을 총괄하는 왕수석이라고 인식하는 오만함이 여과 없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 수석은 전날에도 구한말 동학농민운동을 기리는 죽창가를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정의당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노래 부르고 배박질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일단 공감은 가지만 전략가들이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와대 참모들의 적극적인 SNS 활동이 실무 부처들의 힘을 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해군 이함대 거동 수상자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군은 이 거동 수상자가 인근 초소의 경계병이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저런 의혹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군이 대공 용의점은 없다고 발표한 시간 문제입니다. 군은 사건 발생 20분 뒤에 서둘러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 문제가 된 오리발 주인과 통화를 한 것은 훨씬 뒤였다는 겁니다. 즉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결론부터 내렸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윤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군 이함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와 오리발입니다. 해군은 지난 5일 새벽 12시 30분에 고무보트와 오리발을 최초 발견했지만 불과 20분 뒤인 12시 50분에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해군은 이들 물품이 체력 단련장 관리원의 개인 소유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리발의 주인이 확인된 시각은 00시 30분에서 00시 50분 사이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관리원과 통화한 시점은 새벽 4시 이후였습니다. 밤이 아니고 거의 한 4시, 5시쯤 됐을 거예요. 조사도 없이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관리원이 헌병대에서 조사받은 시점도 새벽 5시 이후였습니다. 5시 넘어서 헌병도 이제 수사과 가서 진술을 하고 이렇게 했었죠. 국방부의 추가 해명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사항에 의거해서 적절하게 판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리발 주인과의 통화를 공개한 김중노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한 공개 수사가 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윤태훈입니다. 야당이 북한 목선 경제 실패와 허위 자수 사건의 책임을 물어서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본회의를 한 번만 열겠다, 즉 해임안을 표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신종 방탄 국회라는 논란이 일었고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1년이 채 안 되는 재임 기간에 사과만 10번을 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 경계 실패에 이어 해군의 허위 자수 사건까지 군 기강 회의가 극에 달했다며 정 장관에 대한 두 번째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장관 해임 건의안은 본회의를 열어 보고한 뒤 다시 24시간 후에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당은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 하루만 열면 된다고 맞섰습니다. 19일 하루면 되잖아요. 추경 처리는. 다른 정쟁을 위해서 지금 18, 19 양일간 의사일정 합의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안 되는 이야기다. 야당은 정경두 방탄국회라고 주장합니다. 여당이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해임 건의안이 표결조차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을 집권 여당의 거수기 노릇을 하라는 것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할 수가 없고. 민주당은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당이 경찰 소환을 피하려 7월 방탄국회를 소집하려는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1조) 원의 가치가 있다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또 다른 원본인 상주본입니다. 지난 2008년에 베이키 씨가 세상에 존재를 알렸지만 골동품 판매상인 조모 씨가 배 씨가 나에게서 훔쳐간 것이다 라면서 민사소송을 내서 승소를 했고 조 씨는 상주본을 국가에 기증하겠다고 약속한 뒤 숨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주본을 갖고 있는 배 씨는 끝내 기증하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절도 혐의는 무죄가 나면서 소유권을 둘러싼 상황이 더 복잡하게 꼬이게 됩니다. 이 길고 긴 다툼에 대해서 상주본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고 대법원이 오늘 최종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로 돌아오기까지는 여전히 가시밭길입니다. 그 이유를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국가 소유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소장자 베이키 씨가 문화재청에 서적 회수 강제 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문화재청은 상주본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우선 배 씨를 만나 자진 반환하도록 설득할 예정입니다. 지금 원칙은 설득, 만나서 다시 설득하고 강제 집행은 해봐야 또 실익이 없을 수도 있고 이미 딴 데 숨겨놨으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베이키 씨는 여전히 금전 보상을 요구합니다. 추정 가치가 1조 원대에 이르므로 10분의 1 수준인 1,000억 원은 받아야 한다는 자세입니다. 소유권을 떠나서 준 돈도 5분의 1까지는 준다는데 저는 10분의 1 정도는 끼쳐달라고 그런 이미 말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해버렸으니 이제 와서 번복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문화재청은 배 씨가 상주본을 자진 반환하지 않으면 문화재 은닉과 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배 씨는 2008년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일부를 공개했지만 이후로는 소장처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2015년 배 씨의 집에 불이 났을 땐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알려져 보관 상태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길고양이를 혐오하는 주민들이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 길고양이 학대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무지막지한 폭행에 배고픈 길고양이를 겨냥한 쥐약 덕까지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봉지에서 사료를 꺼내 화분에 앉아 있는 고양이에게 건넵니다. 고양이가 흥미를 보이지 않자 꼬리를 낚아채더니 수차례 패대기 치고 짓밟습니다. 지난 13일 오전 6시쯤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남성이 들고 다니던 이 봉지에는 이렇게 세제로 보이는 물질이 잔뜩 묻은 사료가 가득합니다. 인근 카페에서 키우던 2년 된 이 고양이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구조해서 어렵게 키운 애거든요. 아픈 애를. 진짜 약한 동물한테 무슨 억하심정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3월 종로구의 한 주택가에선 김모 씨 등이 보살피던 길고양이 3마리가 피를 흘리다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평소 길고양이가 많이 나타나는데 불만을 품고 구청에 민원까지 넣은 이웃 주민이 살해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문 앞에다가 약을 놓는다고 이제 문 앞에다 놓을 거야. 우리 이제 문 앞에다 놓을 거야. 그랬어. 실제 고양이가 지나간 것으로 보이는 빌라 주차장엔 쥐약을 섞은 참치가 담긴 사료 그릇이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CCTV 분석과 함께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다음 달 16일을 택배 없는 날로 도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택배업계는 배송 대란과 고객 불만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올해 여름 휴가를 보장하라며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택배 노동자에게 휴식을 보장하라! 전국 택배연대 노조는 오는 8월 16일을 택배업계 휴무일로 지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인 사업자라고 해도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74시간에 달합니다. 휴가는 엄두도 못 내는 상황. 택배기사 1년 하면 사회생활이 단절되게 됩니다. 택배기사 15년 하면서 휴가다운 휴가 한번 가보질 못했다. 택배기사들이 여름 휴가를 가기 위해선 할당된 물량을 대신 처리해줄 사람을 직접 구해야 합니다. 대체 인력 비용은 건당 1,500원 수준인데 이마저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1년을 하면서 안목한 휴가가 한 번밖에 없는데 딱히 누구한테 부탁할 사람도 없고. 택배업계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다음 날 배송이 원칙인 신선 제품은 접수가 불가능해지고 배송 지연에 따른 고객 불만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고객 서비스인데요. 고객들이 자기가 필요할 때 그걸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한 시간만큼 돈을 버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와 최소한의 휴식이 보장돼야 소비자 편익이 가능하다는 요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부도 위기의 게임 회사를 사채업자에게 팔아넘겨서 27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채업자인 동생을 돕기 위해서 거짓 인터뷰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구청장도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2년 전 코스닥 상장 게임 회사인 A사는 부도 위기에 처합니다. 대표 49살 변모 씨와 이 회사에 투자했던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대표 53살 유모 씨 등은 투자금 회수 계획을 세웁니다. 사채업자에게 돈을 받고 A사 주식 856만 주를 넘긴 겁니다. 사채업자가 개입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채업자 중 한 명인 48살 이모 씨가 운영하는 냉장고 제조업체 B사가 정상적으로 경영권을 양도받은 것처럼 허위 공시했습니다. 사채업자들과 결탁을 해서 마치 정상적인 M&A 양 위장을 해서 사채업자들이 주식을 내다 팔면서 일반 투자자들은 800원 가치의 주식을 4배가 넘는 가격에 샀고 이 씨 일당은 269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당시 시의회 의원이던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연루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사채업자 이 씨의 형이자 B사의 명의상 대표였던 이 구청장은 지난해 1월 A사를 회사 자금으로 인수한 것처럼 거짓 인터뷰를 해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 구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동생이 보내준 내용을 기자에게 이메일로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해외에 출장을 가셔가지고 부정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자산운용사 대표 등 14명을 재판에 넘겼고 이정훈 강동구청장도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의결에 반발해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익위원들의 동반 사퇴도 요구했고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3명이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이 추천한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도 사퇴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위원 사퇴는 부당함에 대한 항의와 무거운 책임을 절감한 결론이라며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논의를 부당하게 이끈 공익위원 9명도 전원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이 추가 논의 요구를 무시한 채 표결을 압박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임승순 최임희 부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종안을 내자라든지 이쯤에서는 표결을 해도 되겠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다 노사 공익이 같이 모여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또 지금까지 공익위원들이 아닌 노사가 제출한 안은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왔다며 2.87% 인상한 산출 근거 논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18일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했는데 최저임금 논쟁까지 겹치면서 더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예, 이 화면 먼저 보시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크게 늘면서 안전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민감용 경찰청장이 노인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거나 의무적으로 안전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백연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흰색 SUV 차 한 대가 고속도로 1차선을 거꾸로 달립니다. 정면에서 달려오던 검은색 차가 급히 핸들을 꺾고 차선을 바꿉니다. 고속도로를 10여 분 동안 역주행한 흰색 SUV의 운전자는 77살 A씨. 다행히 사고는 없었지만 휴게소 입구를 출구로 착각해 고속도로를 14km나 역주행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민감용 경찰청장은 운전 능력 평가 절차 등을 거쳐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거나 첨단 안전장치를 장착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 발생 건수는 2014년에 비해 지난해 10,000건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전체 인구의 15%가 65세 이상인 점을 고려해 일괄적보다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한을 고심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노인회 관계자는 생계형과 아무 문제가 없는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이 먼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야간 운전은 제한하고 주간에만 운전하는 자택 근처에서 5km 이내라든지.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은 고령 운전자의 야간 운전 금지, 운전 가능 장소 제한 등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여러분 요즘 길에서 전동 퀵보드 많이 보셨죠? 이 전동 퀵보드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간편한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이른바 공유 서비스가 여러 곳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소비자탐사대의 차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과 신촌 등 도심 곳곳에 급증하는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휴대전화에 앱만 설치하면 대로변, 버스 정류소는 물론 바로 집 앞에 있는 킥보드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의 매일 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용자가 빠르게 늘면서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어깨도 맞은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운전을 시작한 지 7년 정도 됐는데요. 운행에 어려움은 없는지 직접 한번 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어려운데? 먼저 차도로 나가보니 어디로 가야 돼? 수시로 정차하는 버스, 택시와도 뒤엉키기 일쑤입니다. 또 막히네. 이면도로를 가도 보행자 사이로 아슬아슬 고개 운전을 해야 합니다. 전기동력 장치가 달린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습니다.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안전장구를 착용한 뒤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안전모를 쓴 이용자는 찾기 힘들고 2명 이상 타거나 보행자 도로를 침범해 달립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아까도 지나가다 봤는데 4명이 그거 타고 인도로 이렇게. 업체의 이용자 인증도 허술합니다. 킥보드 이용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인증이 필요합니다. 제 면허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면허증으로 인증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승인은 아무 문제가 없었고 승인 안 난 상태에서도 대여가 가능합니다. 동네 고등학생들이 많이 타는 걸 보고 이게 또 문제 아닌가. 음주운전도 문제입니다. 술 마신 남성들이 킥보드를 타려 합니다. 혹시 이거 타시는 건가요? 예. 인근 술집 앞에서도 사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음주하셨나요? 음주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타시면 안 돼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음주운전 단속 대상입니다. 원동기로 분류되기 때문에요.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개인용 전동 킥보드는 한 해에 7만 대 이상 팔리고 킥보드 공유업체는 회원수 15만 명 A사를 비롯해 전국에 15곳이 넘습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도 지난해 233건으로 3년 전보다 16배 늘었습니다. 차랑 부딪혀도 차 대 차 사고고요. 그걸 타고 사람이랑 부딪히면 역시 그것도 교통사고죠. 사고는 느는데 단속과 규제는 미비한 상황. 매체에 그런 규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품의 성능이나 그런 부분들은 지금 산업계에서 좀 헷갈리다. 정확히 말하면 이 규제가 이게 아니라 이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법이 없어서요.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급증하는 전동 킥보드가 도로 위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안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새로 포함돼서 바로 이거죠.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를 괴롭힘으로 봐야 할 것인지 좀 주관적이죠. 예를 들어서 업무 지시나 회식 같은 것도 괴롭힘이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이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기준은 어떤 겁니까? 사실 좀 애매합니다. 이 괴롭히는 방법도 다양하고요. 이 피해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강도도 다르니까요.
자,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매뉴얼을 내놨는데 첫째로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 이 우위를 이용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줘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지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퇴근을 했는데 직장 상사가 메신저를 통해서 너무 자주 업무 지시한다. 이것도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까? 예, 그건 직장 내 괴롭힘이 충분히 되는 조건입니다. 지시는 직장 상사가 할 테고 이 업무 시간을 지나서 한 거니까 이 업무 적정 범위도 넘는 거죠. 자, 그리고 한참 쉴 때 업무 지시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테니까 이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주는 겁니다. 예, 그럼 뭐 우리가 흔히 겪는 일이긴 합니다만 부서장이 오늘 회식 있는 거 알지? 전원 다 참석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것 역시도 강요로 받아들여지면요. 직장 내 괴롭힘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또 늦게 왔다고 술을 강요하는 이른바 후레자 삼배 같은 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왕따를 시키거나 욕설을 하는 것 역시 당연히 법에 접촉이 됩니다. 반면에 업무와 관련된 질책을 하거나 과도한 업무를 주고 또 인사평가를 낮게 줬다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업무상 적정 범위라는 것은 이 사회적 통념을 따른다는 겁니다. 예, 뭐 하나하나 따지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걸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기록을 좀 정확히 해야 됩니다. 몇 월 며칠 어디서 누가 어떤 행동을 했고 그때 누가 같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병원에 가서 진단서도 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법이 신설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뭐 큰 변화군요. 가해자는 그런데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일단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괴롭힘으로 상해가 발생했을 때만 기존의 형법을 따르는데요. 자, 그나마 강제성과 처벌 수준이 가장 높은 조항은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좀 더 강제성이 있는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사업주에 대한 금지 의무나 처벌 조항이라는 게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실제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에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점이 있다라고. 예, 방금 들어보신 이런 한계도 있고 또 뭐 당장은 이거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우리 사회가 또 한 발 진전하는 이런 계기가 될 수는 있겠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송환법은 죽었다는 홍콩 행정장관의 선언에도 시민들의 반발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쇼핑몰 안팎에서는 우산을 든 시위대와 곤봉을 든 경찰들이 충돌하면서 일대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고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시위대가 우산을 던지자 경찰이 곤봉을 휘두르며 거친 몸싸움이 일어납니다. 붙잡고 때리고 결국 집단 난투극으로 이어집니다. 시위대 일부는 영국 국기를 들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밤 늦게까지 홍콩 사틴 지역 한 쇼핑몰 안팎에서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주최 측 추산 11만 5천여 명이 모여 행진을 벌였는데 오후 5시쯤 갑자기 물리적 충돌로 번진 겁니다. 쇼핑몰 대치까지 벌어지면서 시위대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22명이 병원으로 실려갔고 경찰도 손가락 절단 부상과 혼수 상태를 포함해 11명이 다쳤습니다. 홍콩 언론인 1,500명은 경찰의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On some occasions, it seems that they have deliberately targeted journalists, and also say use force, batons, and sometimes beaten and attacked journalists. 캐리람 행정장관이 지난 9일 송환법이 죽었다고 선언했지만 시위대는 여전히 법안의 완전 철회 등을 요구하는 상황. 송환법이 촉발한 반정부, 반중국 감정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일요일인 21일 입법회 부근에서 캐리 장관의 퇴진 요구 집회가 예고돼 추가 충돌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프랑스에서 혁명 기념일을 맞아 유럽 연합 주요국의 정상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유럽 각국은 첨단 화력을 등장시켜서 합동 방어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프랑스 국기가 개선문에 나부끼고 군인들이 샹젤리제 거리를 행진합니다. 전투기들은 프랑스 국기를 상징하는 삼색 연막을 뿌리며 비행합니다. 현지 시간 14일 프랑스 혁명 230주년 기념일을 맞아 대대적인 군사 퍼레이드가 진행됐습니다. 군인 4,300명과 항공기 100여 기, 차량과 전차 200여 대가 동원됐습니다. 유인 소형 비행체 등 프랑스산 미래형 무기도 선보였습니다. À vos côtés, cette année, seront présents de nombreux militaires d'armées européennes. Ce sera là un beau symbole de l'Europe de la défense. 영국과 독일 등 유럽연합 9개 나라가 병력과 전투기 등을 파견했고 주요 정치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이끄는 나토와는 별개로 유럽 신속 대응군 창설을 구상 중입니다. Große Geste in Richtung der europäischen Verteidigungspolitik. Und deshalb glaube ich, ist dies ein Zeichen einer verstärkten europäischen Zusammenarbeit. 열병식 전후로 노란조끼 시위대의 집회와 마크롱 대통령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경찰은 최루탄을 쏘는 등 격렬한 대치 끝에 152명을 불법 시위 혐의로 연행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백화점을 찾는 남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퇴근 후에 꽃꽂이나 요리, 음악을 배우기 위해서인데요. 최윤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평일 저녁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 문화센터. 파스타를 할 때 보통 오일을 좀 넣으라고 말씀하신 적 있죠? 대부분이 20, 30대 직장인들로 20여 명 중 절반이 남성입니다. 모든 요리 과정을 인사시키는 거. 퇴근 후 저녁 시간을 이용해 요리를 배우려는 남성 고객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여자친구 생일이라서 좀 색다른 선물 같은 거 해줄 수 있을까 좀 찾아보다가 요리를 해주면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강의실에서는 드럼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여가 시간도 많이 생기고 해서 회사 퇴근하고 이제 취미를 조금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까운 백화점 문화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백화점 문화센터 전 지점의 남성 고객 비중은 2017년 5% 수준에서 올 상반기에는 20%로 뛰어올랐습니다. 가을 학기부터는 좀 더 이제 남성 고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남성 전용 요가라든가 필라테스, RC카 이런 취미 활동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꽃꽂이를 하고 요가 수업을 들으러 백화점으로 가는 남성들. 주부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문화센터의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16세기) 중반 핀투라는 포르투갈 모험가가 일본에 표류해서 소총 한 자루를 주고 갔습니다. 일본은 이 소총을 자기네식 이 조총으로 개조해서 생산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조총과 오랜 내전에서 쌓은 전투력을 앞세워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바로 임진왜란이죠. 당시 조선은 훈구파와 살인파가 무한 대립하면서 일본을 개돼지의 나라쯤으로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는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서해 유성룡의 징비록은 임진왜란을 냉철한 눈으로 응시하면서 훗날에 대비하고자 쓴 명저입니다. 서해는 왜군 포로를 포섭해 조총 제조법을 익혔고 명나라에서 신병기를 들어오려 애썼습니다. 적개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서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차장이 구한말 국채보상운동과 외환위기 당시의 금모으기 운동처럼 우리 국민들이 뭉치자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국 민정수석은 동학 농민운동을 소재로 한 노래 축창가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집권당에서는 의병 봉기론이 나왔고 대통령은 12척 배로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야비한 보복에 민심이 분노할수록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차분하고 냉철해야 합니다. 우리 정치와 외교는 한일 관계가 여기까지 오도록 뭘 했느냐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제라도 현실적인 타개책을 찾아야 할 절박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최고 지도층에서 약속이나 한 듯 임진왜란과 동학혁명 그리고 국제보상운동을 거론하고 나선 걸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밖을 봐야 할 시선이 안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야권의 무분별한 정부 비판 역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일본의 버르장마리를 고쳐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 말은 할 때는 통쾌했을지 모르지만 일본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해서 IMF 외환 위기 악화에 한몫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말에 독도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지율을 높였을지는 모르지만 일본이 독도를 국제적인 분쟁지로 부각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013년 서울에서 한일 축구 대항전이 열렸습니다. 붉은 악마는 이순신과 안중근 영정을 들고 나왔고 반면 일본은 우길 승천기로 맞섰습니다. 당시 축구협회가 둘 다 압수해서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치권이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나라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월 15일 앵커의 시선은 21세기 의병과 죽창이었습니다. 오늘 내륙 곳곳으로 세찬 소나기가 지났습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어떤 지역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반면 또 다른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로 매우 강하게 쏟아졌습니다. 그만큼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 게 특징인데요. 내일도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 우산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강도는 오늘보다 약하겠지만요. 강수량이 5에서 70mm로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짙은 미세먼지는 내일 오전까지 남아있겠습니다. 출근길 중서부 지역에서는 마스크가 필요하겠고요. 오후부터는 무더운 느낌이 더 강해지겠습니다.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아져서요. 서울의 한낮 기온이 31도, 대구는 30도를 가리키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과 함께 하겠는데요. 모레부터는 장맛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제주와 전남을 시작으로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 장맛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9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